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 최유한 평론가 함께하고요. 김영로 앵커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과연 부자들은 어떻게 살까? 2017년 부자 보고서입니다. 부자 보고서. 아버지 아들 아니죠? 자, 우리 가운데 죄송합니다. 가장 예. 이런 거 그냥 넘어가요. 못 네, 들은 걸로 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부자인 김영로 앵커가 어떻게 사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슈퍼카 보유자고 한 분은 무채무 상태이신 분들한테서 제가 뭐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네. 이게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금융 경영연구소에서 네. 2017 부자 보고서, 오늘의 대주제이자 보고서 이름이 2017년 한국인 부자 보고서예요. 네. 근데 이걸 내놨는데 금융재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028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부자는 뭐 어느 정도 형편으로 어떤 지출을 하면서 사는 게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라고 물어봤는데 네. 제가 이걸 뭐 쭉 길어서 결론을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길어요, 결론이. 네. 근데 월 평균 970만 원을 쓰고요. 일반적으로 6시간 정도 일합니다. 네.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골프나 음악회 등 여가 활동에 주력합니다. 6억 원에서 7억 원에 달하는 자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네. 결혼시킬 때는 배우자의 인품과 집안을 많이 봅니다. 어. 이 손자들한테 이제 증여하는 액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금융자산을 최소 10억 원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100억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부자의 개념이 이 정도 기준은 도달해야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는 가지고 있잖아요. 저 하나는 맞아요. 어떤 거요?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낸다. 이건 맞아요. 진짜 슬프네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네. 더 슬픈 게요. 상대적으로 일반인보다 네. 부자들이 여가 시간이 더 길대요. 그러니까요. 방금 봤던 것처럼 일평균이죠. 네. 6시간씩 6시간. 일한다. 9시간까지 가는 사람이 네.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6시간에서 7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9시간은 최소고 막 12시간, 그렇죠. 13시간씩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벌써 괴리감이 생기는 거고 지출 같은 경우에도 월 평균 소득액이 2,326만 원이고요. 한 달에 970만 원 정도는 써야 어디 가서 부자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네. 지역별로 나누면요. 내가 강남 3구 안에서 산다. 네. 그러면 최소한 1,056만 원 정도는 써줘야 와. 나 강남 부자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34만 원 이상을 써야 돼요. 오늘 내가 34만 원을 못 썼으면 내일 68만 원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야 강남 3구 안에 되는 부자가 되는 거야. 될 수 있는 거죠. 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말에는 뭐 2배 이상, 네. 그리고 평일에는 3.5배 이상 우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 관용적으로 쓰잖아요. 넌 참 여유가 있구나. 네. 이 여유가 돈도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 시간도 여유가 그렇죠, 생겨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음악회, 골프, 레저 스포츠에 이제 많이 또 지출을 한다고 하고요. 네. 이것을 이제 PB들한테 자산 관리해주는 사람들한테 네네. 물어봤어요. 이 부자들이 대체로 경험상 네. 어떻게 부자가 됐냐 물어봤더니 대부분은 그러니까 49%는 부자들이 가업 또는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다. 그렇죠. 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한 비율이 많다고 그래요. 맞아요. 결국 우리나라는 부동산인가? 라는 생각을 이전까지 해봤었는데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서 부를 일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수성가형보다는 어쨌거나 이제 승계받고 물려받고 이렇게 하면서 대대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두 분은 그러니까 그 20% 안에 드는 거죠. 자수성가형으로. 한 분은 슈퍼카를 아니, 사셨고. 자수만 했어요. 아직 성가를 성가를 못했어요. 못했고, 자수만. 네, 자수만 했어요. 뭐 이렇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뭐 부자가 되려면 네. 그리고 강남에 사는 부자가 되려면 근데 저도 리포트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그 PB들이 생각하는 상속형 부자들 있잖아요. 네. 그 상속형 부자가 한 40%대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상속형 부자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20%대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나름 자수성가형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이야라고 아. 하지만 옆에서 자산 관리해주는 사람은 너 받았잖아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진짜 번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번 게 있는데 돈을 굴린다고. 음. 그러니까 이제 10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출발하는 네. 뭐 수익률과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데 뭐 10억 원이나 그 이상을 만드는 사람의 수익률이나 그 노력의 차이는 그렇죠. 분명히 좀 다름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최평님께서는 그 리포트를 네. 이번에 나온 그 2017 보고서 말고 네. 과거 보고서랑 또 비교를 해주셨다면서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변했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혹시 한강에 네. 그 요트장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네. 그 옆에 개인 보트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 봤어요? 예, 봤어요. 혹시 개인 보트를 타셔서 혹시 그 한강 위에 떠서 네. 와인을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아,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역시 아니, 개인 채무 보트는- 자산가. 개인 부자한테 초대를 받아서 네. 한강에서 네. 한가운데서 요트에서 네. 와인 파티에 얼떨결에 참가해서 와. 근데 그 이거 자체가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한테 초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경험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자랑이지. 네. 그런 경험이 난생 처음 있다 보니까. 어. 근데 이제 그 요트만 해도 몇십억짜리니까. 아,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제 레포트를 이제 그 분석을 하면서 좀 가깝해졌습니다. 네. 나 언제 저렇게 되나? 한번 그럼 자, 정리를 봅시다. 해주세요. 자, 2015년 이게 14년에서 15년으로 건너온 지금 딱 2년 된 거죠. 네. 네. 요때 나왔던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은 뭐랄까 이게 부동산 관련돼서 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 왜냐하면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그때 그 2014, 15년은 네. 52%, 금융자산 비중이 43%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 금융자산이 50.2%고 나머지 49.8%가 부동산은 보유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뒤바뀐 거죠. 네. 그에 뒤바뀐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부동산 자산이 올라갔으니까 부동산 투자를 그 부자들이 많이 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2013년, 2014년, 2015년 오면서 최경환 부총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자산의 크기가 올라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중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수도 빙고. 있죠. 네. 네. 이거는 뭐 재테크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구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015년을 건너뛰어 2017년에 네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 음.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적어도 100억 원은 있어야 된다. 아. PB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그 기준은 10억이잖아요. 네. PB들은 50억을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부자들은 한 100억 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이 100억 원도 금융자산만, 금융자산만. 부동산 빼고.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10억 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네. 백만장자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딱 100만 달러가 지금 100만 11억 달러, 4천만 원 그렇죠. 정도 네, 네.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여전히 이제 10억이 되는 거고 솔직히 지금 10억 갖고 있으면 물론 전 그 돈도 없긴 합니다만은 부자라고 막 떵떵거리진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0억은 있어야 그치. 예. 네, 하는 거죠. 100억은 있어야. 배당금으로 한 2, 3억은 받아야 부자. 배당금 얘기도 나와요. 네. 근데 내가 이거 보면서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부자들도 경제가 침체되고 위기가 올 때 네. 살림살이를 줄입니다. 그런 분들이 더 있어요. 줄이지 않을까요? 있어요. 네. 자, 이 그 부자 아까 얘기했던 뭐 부동산 3사에 그러니까 3구에 살든 어디에 살든 간에 네. 돈이 꽤 많이 있을 때 향후 지출을 늘릴 부분은 문화 및 레저입니다. 그게 33%로 가장 높게 지목이 네네. 되고 그 이외에 연금 및 사회보험 16%, 의료비 및 의약품이 16% 이렇게 되는데 네. 여기서 질문을 했죠. 향후 지출 줄일 부분 네. 의료 및 자파 구입비 24% 줄이겠다. 아. 외식비 22% 줄이겠다. 이 얘기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경기 회복 전망에 대한 부정적 견해 때문에 네. 부자들도 자신들의 생활 비용을 줄인다. 야, 예. 부자들이 생활 비용 줄이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좀 써주고 그게 내려와가지고 서민들도 써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런 결과 나와서 야
경기가 침체되긴 침체되구나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그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그림 준비한 게 네. 하루 평균 근로 시간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아예 그 그림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네네. 그 보시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보십시오.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이 보세요. 부자들입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 관련된 네. 9시간을 초과했다. 위에 그러니까 10억 이상 부자들은 초과해가 20.3%는 일을 해요. 그래도. 네. 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그 밑으로 일을 한다. 네. 근데 여기에 비해서 9시간 일반 평균이라고 한다면은 9시간 이상 초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40.1%. 반 이상 9시간 이상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예, 그리고 또 그냥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봐도 이제 그 부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인을 비교해 봐도요. 네. 주말에는 보시면은 부자 같은 경우는 81.9%가 3시간 이상 같이 놀아준다. 오. 근데 주말에 일반인들은 39.1%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 생활에 좀 안타까워요. 치이니까요. 네. 생활에 치이니까. 네. 저 때도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커다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면서 꽤 이렇게 자기 개발 부분에 대해서 네. 부자들은 확실히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 영어와 경영 전략 및 리더십에 대해서 네.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책을 읽었다. 뭐 10권 이상 읽었다라고 이야기한 부자들이 응답 비중이 21%라고 하니까 네. 여유가 있으니까 책도 읽히는구나. 저는 결국엔 네. 그거야. 저는 일 때문에라도 책을 읽어야 돼서 이렇게 많이 읽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유가 있어야 책을 읽는구나라는 거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나중에 얘기했던 주식 펀드 이 얘기는 어차피 이조행 그거 네네. 얘기해 주실 거고 그러면 향후의 미래 유망 산업으로 우리가 똑같이 얘기해요. 바이오, 헬스케어, 인공지능,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를 꼽는다. 똑같아요 그거는. 네. 근데 그러면은 대한민국 현재 부자 5명 한번 뽑아볼게요. 5명이요? 예. 너무 당연한 네, 그 떠오르는 몇 명 5대 있잖아요. 그룹 네. 5대 그룹 총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5위로부터 보면요. 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대표이사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37억 달러, 한 4조가 넘습니다.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네. 그 4위가 정몽구 현대 그 회장이고요. 네. 하나로 5조가 넘고요. 3위가 우리가 예상했던 이재용 전 부회장. 네. 그리고 2위가 아모레 퍼시픽의 서경배 회장. 네. 1등이었는데 바뀌었죠. 1등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건희 네. 삼성전자 그러면.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이 사람들 존경하는가? 네. 라는 질문이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자를 존경하는가에 대해서 설문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2016, 17년 자료는 없었고 네. 2014년 네. 자료입니다. 안타깝네요. 알고 있는 부자들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66%가 존경할 만한 사람 없다. 네. 그리고 19%만 있다. 어. 그리고 15%의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이때 2014년이다 보니까 이때 뭐 질문해도 누굴 존경하냐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온 사람이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그 이건희 회장, 유일한 전 그 유한양의 회장 쭉 하다가 네. 그때 이제 안철수 이름도 나오고요. 네. 이병철, 정몽준, 박태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다 보면 그래도 다 초대 회장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수성가를 했던 사람들에 그렇죠.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존경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1대 혹은 2대 정도까지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다음에 그야말로 세습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그냥 물려받은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가 막 존경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네. 너는 그냥 수저를 잘 물고 태어나서 그쵸. 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국의 부자들에 대한 부의 축적, 음. 부의 축적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일반인 때 물어보니까 네. 사람들이 63%가 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아. 번 부자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고요. 인식을 하는구나. 네. 노력이나 능력으로 돈을 번 부자는 23%다. 음. 그리고 나머지가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네.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 부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보여드리는 것은 네.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이 어떤가, 네. 부자들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 그들의 생활상과 무관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타깝네요. 자, 감히 드리는 말씀이지만 작년 10월 이후에 이 조사를 한 번 더 했었더라면 예. 더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10월이면 그 사태 네네. 일어나서 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좀 씁쓸한 이야기 말고 네.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재테크를 할까에 네.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부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조력자들을 갖고 있고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네, 정보도 많이 갖고 네. 있고 더 고위의 그런 정보들 그리고 조력자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도 갖고 있고. 네, 어떻게 투자를 할까 한번 부자들의 재테크를 따라가 볼게요. 그럼. 네, 네. 자, 이 보고서에 나온 부자들의 재테크 방법, 일단 부동산부터 살펴보자면, 과거에, 그러니까 2016년에 살펴보면 부자들은 일단 부동산 투자는 해왔었어요. 네. 그리고 자산 비중도 부동산에서 많이 늘렸고,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 그런데 잠시만요. 네.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 질문 하나만. 네. 지금 얘기해 주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상품들 네. 그리고 방법들 네. 보통 서민들도 따라할 수 있는 겁니까? 부동산을 제외하면 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관심 네. 있게 듣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부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내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부동산 투자 비중을 늘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줄이겠다고 답한 사람들이 24%였어요. 늘리겠다고 답한 사람은 12%로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네. 물론 압도적인 비율은 30%대로 그냥 유지하겠다였어요. 근데 유지하는 것도 특별히 부동산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네. 굳이 팔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올해 그렇게 유망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느 곳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제가 빨간색 칸을 쳐놨는데 건물과 상가 이쪽 부분이 늘어나요. 근데 국민들은 아파트의 가격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주택 가격이 오르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자들은 이곳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왜냐하면 당연하죠. 주택이나 아파트, 투자용이 됐던 거주용이 됐던 투자 의향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와의 어떤 기대와 부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향후 경기 전망과는 좀 상이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차이가 요즘에 있네.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 1위가 임대업이랍니다. 건물주. 건물주. 맞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얘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건물이나 상가에 투자하겠다지 오피스텔도 제외되더라고요. 오피스텔도 굳이 더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요즘에 얘기를 안 너무 해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자, 근데 그렇다면 부자들은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생각할까? 궁금증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요? 아니요. 전체 전체 금융자산, 수익에서? 전체에서? 부동산 말고. 네.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표 수익률 뭐 올해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난 감이 안 잡히는데. 아니, 부자- 본인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 아, 근데 봐봐요. 우리들은 갖고 있는 돈이 적으니까 네. 목표 수익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부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100억 갖고 있으면 목표 수익률 한 2, 3%만 돼도 2억, 3억. 예, 괜찮지 않습니까? 맞아요. 1년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높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작년에 걷어들였던 수익률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도 5에서 10%대였고 올해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수익률은 약 5에서 10%대라고 합니다. 거의 그래도 절반 일- 가량 1년에 이정도. 5억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100억대 자산 가면. 나는 한 더블로 벌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잠시 후에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자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고수익을 원하게 되는데 그럼요, 당연하죠. 고수익을 하면 할수록 고위험에 노출돼요. 그렇지. 리스크. 그럼 결국 손해를 보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난 또 제자리에 있는 거죠. 너 제자리면 다행인 거예요. 다행이지. 제자리면 다행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부자들이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융 상품이 무엇인지를 리포트에서 살펴봤더니 ELS나 ELT. 네. 자, 이 금융 상품은 아마 여러분들이 ELS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홍콩 항생 지수가 이 급락하게 되면서 대규모 손실을 일어나게 그렇죠. 만들었던 게 ELS인데 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뭐 지수의 하단과 상단 정해놓고 이 지수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렇죠. 약정된 수익률을 제공해 주는 게 이게 ELS인데 ELT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장 선호하는 이 상품이 ELS, ELT가 맞긴 한데 선호도가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을까? 그게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단과 상단을 정해놓고 그 안에만 안에만 있으면 있으면, 예. 수익률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뭔가 올해는 변동성이 많을 것 같고 그렇죠. 불확실성이 많을 것 같으니까 크지. 이것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대신 선호도가 크게 올라간 게 단기 금융 상품. 크니까 이자율은 적게 주더라도
이자율은 적게 주더라도 안정적으로 올 한 해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금융상품. 그러니까 정기예금. 1년 미만 네. 정기예금이랑 딱 붙어 있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괴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1년 정기예금에 도저히 만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죠. 100만 원 넣는데 2% 주면 어쩌자는 거냐 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100억을 넣으니까 네. 여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나죠. 자, 그래도 우리가 또 이런 상품에 좀 안정적으로 해야 손실은 면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그렇죠. 금액은 네. 적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그건데 네. 그런데 부자 중에도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 오브 부자. 아, 부자들이 인정하는 슈퍼리치. 부자. 슈퍼리치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할까? 네. 외화 자산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외화 자산. 네, 외화 자산.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누구나 갖고 있고, 물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달러 강세가 그래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외화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부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일단 약 82% 정도가 외화 자산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가운데서 현재보다 외화 자산을 늘릴 계획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2%가 나는 늘리겠다라고 대답했고, 줄이겠습니까? 물어봤더니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늘리겠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억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부자 오브 부자 가운데 하나인 네. 10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53%로 외화자산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일단 부자들은 아파트보다는 건물 상가에 투자하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보다는 중금리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외화 자산에 투자하려고 한다. 네. 이 정도로 부자들의 재테크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따라는 할 수 있으나 네. 효과는 전혀 정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자. 네. 건물, 상가. 생각해보고. 제가 그래서 부동산 뺀다 그랬잖아요. 중금리 금융상품. 인터넷 은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저 K뱅크에서는 뭐 저 금리 고민한다면서요. 네. 그리고 또 외화자산. 외화자산과 중금리 금융상품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외화 자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달러를 그럼 진짜 사다려다가 뭐 집에다가 묵혀둬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달러를 이용한 그렇죠. 예금도 있고요, 달러 뭐 ETF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진짜 소액만 갖고도 되거든요. 네.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것도 되니까. 수익만 갖고 하면 소액이 되겠죠. 아, 이거 이렇게 하다 참 보니까 힘 나 너무 빠지게 부정적으로 된 것 만드시네요, 같아. 아, 너무 정말 힘 빠지게 만드시네요. 방송하자. 네,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찾았던 결론이 있어요. 제 결론을 오늘 좀 직접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경제학에서는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72의 법칙.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72를 내가 투자하게 되는 그 수익률로 나누게 되면 내가 이 금액을 2배로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가 시간이 나와요. 걸리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익률 10%라고 칠게요. 10%라면 복리로 따졌을 때 7년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인데, 물론 우리가 지금 예금을 맡겼을 때는 거의 뭐 1%에서 2% 이 정도밖에 못 받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여전히 뭐 중금리 금융상품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따져보자면 한 5, 6%인데 짧진 않은 시간이에요. 한 10년 정도 걸리겠지만, 그런데 안전한 데다가 중금리 상품으로 투자를 해놓게 되면 그래도 한 10년이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한 2배 정도까지는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괜히 자산이 적다 보니 네. 고위험군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네. 중금리 상품에 투자를 해서 한 10년 정도 좀 멀리 보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어떻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멀리 봐야 네. 돼요. 그건 당연한 거고. 네. 좋은 법칙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 얘기할게요. 우리 왜 김영영 이렇게 앵커, 씁쓸하지? 김영영 앵커 오늘 완전히 방송하다 네. 멘탈 붕괴하고 약간 있으니까. 염세주의가 올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자, 네. 지난번 청문회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들이 다 나와서 네.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부를 축적하고 싶지만 손가락질 받는 그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아하. 생각을 네네.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과 자신이 생각하는 부자는 다 다를 것이다. 그럼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멘탈 붕괴에 당한 네. 김영일 것도 그러게요.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의 결론 직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 이란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은 그런 네. 질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김영로 앵커도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서 막판에 많이 네. 말씀을 드렸지만 염세, 뭐 회의주의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자. 네. 나 마음은 부자야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의 결론직설은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난 부자가 아니었구나. 하루에 한 달에 1,000만 원은 해야 된다는데 다시는 이런 주제로 경제직설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피디님 들으셨죠?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시간. 알겠습니다. 아예 너무 그 씁쓸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같이 부자가 아니에요. 네, 너무 씁쓸해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현 평론가 함께했고요. 김영롱 앵커도 참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